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의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역전의 용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우리 또 최강 스피커들 모셨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또 전계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힘차게 하죠. 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초현실적 뉴스가 하도 많이 터져서. 그렇죠. 오늘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좀 빨리빨리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소식, SK 주식 오늘 정말 널뛰게 해가지고 15만 5천 원인가요? 근데 9% 넘게 뛰어 올라가지고 종결됐어요. 왜 그랬죠, 오늘이? 그러니까 그 최태원 노소영 두 부부 이혼 소송 판결이 있는 날 아닙니까? 바로 그죠? 그겁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고 네네네네. 하는데 아주 깜짝 놀랄 판결이 났어요. 깜짝 놀랄. 예, 진짜 대단했어요. 그 재산 분할하는데 노소영 한테 얼마를 주라 그랬냐? 1조 3,800억 800억 넘게. 예. 아니 들어본 적 있어? 이런 얘기? 1조 3,800억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808억이라고 돼야 돼요. 왜냐면 8억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왜 8억을 빼요? 1조 3,800억 8천만 원도 없는데 지금. 맞아요. 저는 진짜 노소영을 만나고 싶습니다. 게다가 네. 위자료가 20억이에요. 1억이었잖아요. 원래 1억이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1심 때는 완전히 노소영이 완전 패했는데 2심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네. 여러분, 뒤집어지게 된 배경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소송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판사복이거든요. 변호사복이 물론 중요하긴 한데 판사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판사복과 전략적 소송이 어떤 거라는 걸 보여준 게 바로 이번 사건이죠. 말 어렵네. 어렵죠. 네. 이게 법원에서는요, 재판부가 혹시라도 변호사하고 뭔가 좀 짤까봐 내지는 누구 편들어줄까봐 재판부하고 변호사하고 인척관계 있으면은, 그러니까 8촌이나 뭐 인척, 8촌의 혈족관계, 그다음에 사촌까지 인척관계, 그게 있으면은 재배당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기피 신청을 그러니까 제적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척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요청을 있어요. 하면? 요청을 하면 이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노소영 씨가 처음에 1심에서는 현금 665억 이거를 받았었는데 도대체 자기는 용서할 수 없다 해가지고 2심에서 이제 완전히 이를 갈았죠. 이를 갈았어. 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가정법원에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는 가사 1부, 가사 2부, 가사 3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노소영 씨가 원하는 사람은 가사 2부야. 판사가, 노소영 씨가 원하는 판사가. 근데 처음에 배당이 가사 2부에 안 된 거예요. 예. 가사 3-1부에 처음에 배당이 됐어요. 가사 3-1부의 부장은 누구였냐면 조영철, 황병아, 그다음에 김우수, 세 명 다 부장판사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2부를 배당돼야 되니까 어떻게 머리를 씁니까? 조영철 부장이랑 친척, 그러니까 조영철 부장의 조카가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해요. 와. 변호사를. 예. 그러니까 조카가 아니네. 매제. 조영철 부장판사의 매제, 여동생이 남편. 그 사람이 법무법인 클라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대표 변호사 남영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부러 거기 선임한 거예요. 일부러. 예. 왜? 그러면 그 재판부에다가 당신 매제가 여기 있으니 우리 이거 배당 다시 해야 됩니다. 바꿔주세요 한 거죠. 그래서 바뀌었어요, 진짜로. 바뀌었어. 네, 김시철 부장이 있는 가사 2부를 바뀌었어요. 야, 그러니까 이 잔머리 하나가 따블을 치게 만든 거예요? 따블도 아니죠. 600에서 1조 3천억이니까 돈이 크니까 계산도 못하는 거야. 668억을 1조 3,800억.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재판부가 결정한 문제가 20배가. 그러니까 20배인가? 이 법무법인 클래스는 그렇구나. 오로지 그 용도로 이 재판부를 배척하는 용도로 선임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일반인이면 가능하긴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혼할 수 있겠어요? 지금 형님은 이혼할 돈이 없어 지금. 주식이 없어요, 주식. 분할을 해야 되는데 분할이 안 돼. 더 웃긴 건 그 남영철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하고 되게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이 신일고 나왔거든요. 신일고 동문이고 SKT 법무실장도 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법무법인 클래스의 남영철 변호사를 자기가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 SKT 최태원 회장 쪽에서도 되게 사실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봐라,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배당을 바꿔달라 해서 일부를 바뀌었어요. 근데 김시철 부장이 워낙 옛날부터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 신청할 때는 그냥 이혼을 하라는 쪽으로 판결을 내려주되 위자료를 많이 줘라.
보통 위자료 많이 줘봤자 3천만 원 주고 제일 많이 주면 5천만 원이거든요. 위자료를 많이 주라 해서 그 사람이 처음에 2억까지 선고해가지고 그게 한번 또 크게 얘기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에서는 보통 결혼생활 도중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 같은 게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안 삼아주는데 김시철 부장은 그런 거 다 재산분할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재산분할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장님의 성향을 봐서는 노소영 씨가 노태우의 비자금을 집어 넣어가지고 SK의 주식을 이렇게 SK의 가격을 이렇게 올려줬다? 그럼 그건 다 재산분할 대상이 원래 돼야 되는 거죠. 이거 이번에 인정한 거 아니에요? 인정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예. 1심에서는 그거 아니다. 그거는 SK 주식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잘해서 이거를 최태원에게 물려준 거니까 뭐 상관없는 거다. 그 300억 원은 자 이번에 그러면 재산 분할 목록으로 인정됐다. 그 돈은 국민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그건 뭐 안 뺏어갔잖아요. 아니 이제 비자금을 인정한 거잖아요 법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비자금을 갖다 합법적으로 분할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합법적으로 뻥튀기해서 SK 된다는 성장에 거예요? 기여했다. 이거 돈 갈라주라 이렇게 하면 뭐 아니 그런데 그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문제고 여기 민사법정이잖아요 지금. 예. 자꾸 형사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계속해요. 지금 아니 숫자가 너무 컸어. 위자료 얼마인지 묻는 게 있고 빨리 이 주제 넘어가자는 글도 올라오고 하니까 뭐 진행자 알아서 봤나. 와 근데 아니 나는 근데 이거 진짜 너무너무 세기의 재판인데 왜 이거를 그냥 넘어가자 그랬어? 이거 진짜 재밌는 성공보수 건데. 얼마입니까? 그래서 아니, 그래서, 대충 추정하면요. 성공보수. 보통 성공보수는요 경제적 이득가액의 10%가 원래 성공보수예요. 원래는. 그럼 1300원이면은 원래는 그런데 1380원. 이렇게 많은 거는 그렇게 사실은 안 했겠죠. 한 5% 정도까지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럼 5%로 해도 650원. 근데 이제 1심에서 665원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 차액 상당히 이제 경제적 이득가액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퍼센티지 따지겠죠. 근데 위자료가 20억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국민들은요 공이 9개 붙어 있으면 그 숫자를 보면 다 잘 읽지는 못해. 이게 1억인지 10억인지. 근데 뭐 하셨습니까? 이것 좀 수주하셔가지고. 저도 예전에 그런 참고로 이건 수주라고 하는 거 수입. 수입이라고. 죄송합니다. 저도 예전에 10년 전에 이런 사건이 하나 유사하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부를 제가 기피 신청해서 바꿨어요. 그 재판부하고 상대방 변호사 측하고 이게 인척관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 왜냐면 그 판사가 너무 편파적으로 우리한테 안 좋았거든. 근데 진짜 바꿔서 우리가 이겼어. 그래서 성공보수 10억 받았지. 와 재산 좀 있는 분들은 소송을 혹시 해야 되면 노영희 변호사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략이다. 전략이다. 전략을 이렇게 성공시켰다. 예. 아 그러네요. 노소영 씨고 잘하는구나. 노소영, 노영희 뭐 인척 관계는 아니시죠? 네,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다. 여러분들 재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증거지만 그다음에 그 법리를 증거에 맞춰서 잘 적용을 시켜줄 수 있는 판사가 중요한데 판사를 잘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꼼수도 많이 쓴다. 꼼수도. 사실 변호사들이 이런 꼼수를 많이 써요. 그럼 그 매제 되시는 분은 뭐 변호 한 번 안 하고 그냥 가만 앉아서 매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근데 사실은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다 재배당해야 돼요. 왜냐면 요즘에 하도 로스쿨에 자기 조카나 가족이나 뭐 자식이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판사들이 다 엮여 있어요. 얽혀 있고 고등학교 동문, 대학교 동문, 뭐 연수원 동기.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다 내보내야 되는데. 또 정관이 오고 있겠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저는 기분이 좋았던 게 그 저희 법원에서 판결 낼 때 어떻게 자기 부인 이혼하기 전에 시정카드도 정지하고 현금 생활비도 안 주냐? 너 뭐 인간이 왜 그래? 쪼잔한 인간 아니야? 이러면서 또 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통쾌하더라고요. 그렇죠. 쪼잔하잖아요, 인간이. 네. 그리고 바람 폈잖아. 그리고 뭐 그러고도. 애도 있잖아요. 뭐 애는 아무 잘못이 없긴 하지만 그 제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소송할 때 대한민국 언론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노소영 억울하다 이렇게 써본 적이 있나요? 다들 SK 최태원 회장 중심으로 다 쓰고 했는데 네, 뭐 맞아요. 그것이 작전이든 전략이든 저는 그거 모르겠고 1조 3,800억 돈도 너무 많아서 그것도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런 편파적으로 하고 당연히 최태원을 위해서 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떳떳하게 외국에 나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데도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사실혼도 아니죠. 배우자가 있으면 사실혼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런 사람과 다니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정말로 이코노미 다 타고 다닌다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전용기도 안 타고
자, 이걸 경상도 말로 꼬방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꽃이다. 고소하다. 아, 꽃이다. 그렇게 다니더만은. 네, 어쨌든 근데 이제 2심이 이렇게 나왔는데 또 대법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주식이 또 재산분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들도 사실 연결시켜서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SK 주식이 오늘 올라갔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경영권 문제가 있을 네, 거니까 네, 미리 네, 사놓으면 네. 반드시 주식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네, 이제 네, 하는 네,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세기의 이혼이 이부진 대 이무재 사건이 하나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지금 최태원 대 노소영 사건이 있는 건데, 이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너무 재밌고, 남의 불황에 대해서 재밌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참 바라볼 게 많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에 따로 합시다. 예. 다음에 따로 하고 다음에 지금 제가 많은 이 분들이 사건만 오늘 따로 뭐 한번. 송영길 대표 석방도 해가지고 아까 예, 기자회견 예, 하던데요. 예. 그 말씀 노임여사 잘 아실 텐데 좀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역전의 용사들 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그동안 재판받았던 송영길 대표, 소나무당의 대표였기도 했죠. 지금은 이제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비대위원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습니다. 사실 왜 우리는 오늘 풀려날 걸 알았는데 왜냐하면 어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민주당에 그 사람이 어제 증인 신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랑 검사님이 이 사람이 송영길 대표의 유죄를 인정해줄 만한, 입증해줄 만한 중요한 증인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 중요한 증인을 밖에 나가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해서 입을 막으면 안 된다. 뭐 요게 이제 보석을 그동안 안 해줬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증인 신문이 맞춰진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더 이상 그런 명분은 없을 것이니 오늘 법원이 보석을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정말로 법원이 보석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의 보증금을 냈고. 그리고 관계자들 만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부과를 해서 오늘 불구속 상태로 결국은 풀려나게 됐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전 평론가님?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진작 나와서 이제 외부에서 활동해야 되는데 총선 전에 나왔으면 소나무당이 상당히 이제 선전을 했을 것이고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억울함이 있다, 재판부가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일단 자체하고 지금부터 송영길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매우 그렇죠. 궁금하고요. 그렇죠. 오늘 오후에 나와서 그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스픽스도 오늘 라이브 중계를 했거든요. 김성수 평론가가 현장에서 그 팩트 TV하고 몇 군데서 네. 했는데 그 송영길 대표가 했던 이야기가 보도로 한 줄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 또 송 대표가 나와서 외치는 거를 딱 이제 뜨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아무도 집단적으로 써주질 않아요. 물론 지금 기사 작성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는 저렇게 해서 석방하면 실시간으로 속보가 나오잖아요. 워딩에 대해서. 네. 저희가 반드시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하고 본인이 검찰 정권을 끝장내지 못하면 이런 억울한 사람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아무도 써주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엄연한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송 대표 쪽에 연락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인터뷰를 하면 스픽스하고 가장 먼저 좀 하자. 제가 좀 미안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 뭐 그 160일 동안 그 정말 억울하게 네네. 옥살이하고 있던 분이 나왔는데 연락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자고 요청을 한 것은 그래도 누군가는 송 대표 얘기를 듣고 싶을 텐데 지금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머리가 이정재 허옇게 그냥 생 건지 염색이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되게 말랐어요. 근데 이 오늘 보석을 넣어가면서 관련자 접촉은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줄 것 같았으면은 총선 때 그 보석을 안 해준 이유가 관련자 접촉을 할 수 있다였거든요. 선거 유세장에 올 거 아니냐. 네네. 그러면 접촉을 할 거다. 그러면 그때는 접촉하니까 안 된다 그러고 네. 이번에는 그냥 접촉하지 마 이 정도로 풀어주고 올 것 같으면 이게 일관성이 어디서 우리가 이거를 읽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방송 토론이라도 좀 하자. 네. 사진이라도 좀 찍자. 아 이것도 보석을 안 해준 재판부가 이번에는 저기 그건 순순히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정치적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다시 말하면 그때 광주에 가서 사자후를 통했으면 아무래도 검찰 심판 또 저기 그 민주당 공천에도 영향을 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광주 서울 같은 경우가 예, 예. 부장검사 출신이 민주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사실 그 별로 유세장에도 못 나왔어요. 또 말썽이 많아가지고 이러다 보면은 거기서 검찰 정권 타도 외치는 이런 송 후보가 그 지역구에서 연설을 한다든가. 네. 이랬으면은 참으로 저기 뭐랄까 오히려 좀 광주 민심이 선명하게 드러났을 건데 네. 결국은
저기 선거운동 한번 못 해보고 선거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도 17점 몇 프로, 예. 17%를 넘게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참 사법부가 어떤 뒤늦은 이런 판단이 대단히 아쉽고 좀 소신 있게 좀 하시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뒤늦은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 사실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당시에 보석 안 내주고 우리 그때 한 4,000명 정도 되는 시민들이 다 탄원서 쓰고 또 신부님들도 다 가서 이 풀어주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다 만약에 이분이 관계자 접촉하거나 증거인멸 우려를 정말 보여주면 내가 대신 감옥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하면서 읍소를 했었었는데 결국 안 해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반인권적 수사의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옆에 계시는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그때 나왔다면 네.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바람이 불었다면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1번이셨잖아요. 네. 상황이 바뀔 수 있죠. 여기 못 나오실 수도 있는 거죠. 네. 오늘인가 오늘 개원해가지고 나가실 수 네. 있었을 상황인데,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검찰이 중심이 되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는 부분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냥 무조건 구속하고 있고 180이 기준인데 지금 며칠을 안 남기고 지금 내보낸 거죠. 따지고 보면 그냥 생생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법원의 보신주의, 그다음에 눈치 보기, 그다음에 선거에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자기들이 피해를 볼 거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아직까지 아무런 어떤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인신을 부족하고 그 사람을 범죄화시키는 일에 복무하는 거잖아요. 네네. 법원이라는 데가. 그래서 이번 사건을 기화로 해서 인권 수사가 무엇이고 인권 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꾸로 돼 있잖아요. 불구속이 원칙인 거고. 네. 아, 이분이 어디로 도주를 하고 어디로 증거 인멸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을 아예 못하게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법원이 매우 정치화되어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권한들을 협조적으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사례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오셨으니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스픽스에 나오셔가지고 본인께서 느끼시는 부분들을 좀 국민들에게 빨리빨리 알리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영길 대표는 원래 프랑스인가요? 프랑스. 네, 프랑스가 계시다가 그 당대표 때 이제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렸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본인이 자진 귀국했습니다. 나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주라고 하는 건 상식적이지가 않았었고 당시 영장이 발부된 것도 상당히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영장이 발부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 돈 봉투 때문에 돈 봉투 살포했다는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말 때문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속이 되게 만든 거는 돈 봉투가 아니라 그 다른 후원 조직이었던 먹사연이라고 하는 곳에 정치 자금을 다른 사람들이 기부를 했고 그 정치 자금이 아마도 송영길 대표에게 들어갔을 것이다. 이제 요것 때문에 사실 특히 먹사연 문제는요. 네. 이게 지금 사단법인을 만들어 놓고 정치인들이 이사장은 아니라도 공헌을 하거나 다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거기에 선의로 기부하는 사람들 그렇죠. 다 정치자금법으로 엮으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중에 성한 사람 별로 없을 건데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게 어느 정도 좀 관용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정치적 지향에 맞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아놓고 거기 활동하면서 그래서 송영길과 함께하는 무엇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 자금이다라고 하면서 선택적으로 송영길만 찍었단 말이에요. 네.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구속시킨 사유가 뭡니까? 돈봉투 돌렸다는 사실을 송영길이 공모했다. 뭐 이걸로 이제 막 알았다. 소문을 내놓고 네. 알았다. 그런데 그것은 아예 빠져버리고 그냥 먹사연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여기에 대한 기부금만 가지고 정말로 한도 끝도 없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수에 있는 한 사업가는 사업을 아예 그냥 그렇죠. 주변 사람 탈탈 털고 막 아니 난리가 주변 아니었죠. 사람을 탈탈 털고 후원금 몇 푼 낸 사람을 다 잡아가서 조사시키고 뭐 혹시 다른 거 한 거 있나 없나 오늘 내가 사실 누구한테 얘기 하나 들으니까 이분도 지금 뭐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전혀 혐의 없는 거 가지고요 막 불러 제낀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야 이게 신호다. 야 너희들 다 조심해.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암시하면서 묶어놓는 효과는 확실히 있는데 야 이걸 법치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엉터리고 오늘 이정근 또 재판에서 어제 얘기했던 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송영길이가 돈봉투 돌린 거 알고 있다고 비슷하게 이 사람은 왜 또 하겠어요? 이 사람은 무슨 거래 하겠어요?
형량거래를 하든 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증거는 없어. 주장만 있어. 이렇게 해서 더 쉬우게 하는 이 방식으로는 대한민국 누구라도 다 잡혀가서 감옥살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 재판 때는 그 전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돈봉투 관련된 뭐 그런 얘기가 오거나 후원금 같은 게 오더라도 대표한테는 보고가 되지 않는다 이런 증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정근 씨는 어제 재판에 나와가지고 당연히 보고했다. 이제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변호사들이 나중에 반대 신문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용을 알려달라 뭐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얼버무리고 저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좀 약간 좀 애매한 태도를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비난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단법인이 이제 후원이라는 게 정말 100% 순수하게 후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할 때 우리가 모두 순수하게 이렇게 합니까? 네. 좀 내야 됩니다. 국가에서 나서서 어려운 사람 도웁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준조세라고 표현도 하지만 어쨌든 100% 자발성이 아닌데 그렇지 않은 많은 지금 사단법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정치인들이 관여하고 있는 그거 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검찰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기소한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정권하고 또 연결돼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간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또 어저께 재밌었던 거 혹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송영길 대표가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후로 자신을 회유하려고 사람을 보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했어요. 정철승 변호사다. 정철승 변호사는 소나무당 사람이다. 정철승 변호사는 비례 4번으로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정철승 변호사는 소나무당 하기 전에 원래 이정근 부총장의 변호사였어요. 자기가 선임한 자기 변호사가 자기를 회유하려고 왔다 이러면서 이제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약간 음해성 내지는 그동안 주장되어 왔던 것하고 다른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정철승 변호사가 완전히 열받은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 정말 진실게임 다시 나옵니다. 진실게임. 아니 그러니까 이정근 이 사람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자기 감옥 살고 말지 그 자기 형량 줄이겠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와서 막 폭로하듯이 있잖아요. 막 자극적으로 이렇게 떠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태도도 매우 안 좋다. 아니 자기가 그러면 깨끗하게 살든지 자기는 정말로 얼마나 많은 데서 이렇게 막 그 헛된 행동을 많이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정근 이 사람 때문에 지금 계속 제기되는 게 희한한 플리바게닝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의혹들이 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윤석열 정부와의 검찰들은 수사팀이 바뀌면 회유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다 드러났었잖아요. 네. 이재명 당대표 수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수사팀이 바뀌면서 저희 굉장히 예를 들면 주변을 탈탈 털기 시작하고 죄 형량들을 높인다라고 압박을 가하면서 실제적으로 플리바게닝을 해서 완전히 진술이 180도 바뀌 네. 이화영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전 그렇다면 이정근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말하고 있는 진술 내용들이 바뀌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검찰이 요구하고 있는 방향으로 자기의 진술들을 바꾼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변호사를 했다 그 변호사가 자기한테 와서 회의를 했다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그걸 또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또 진술을 하는 거잖아요. 전 이건 어떤 형태든지 뭐 이걸 밝혀낼 수 있는 상황은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내부에서 충분히 어떤 형태로든지 아주 사악한 플리바게닝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추정을 하기에 쉬운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정근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을 해서 정부 지원금을 배정해주고 뭐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마스크 사업 같은 거를 하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받았다는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았었고요. 그 이외에도 뭐 3억 3천만 원을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받았다 이런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징역 4년 몇 개월이죠? 4년 2개월이 확정이 됐는데 검찰이 이정근 씨는 갑자기 약간 조금 진술이 달라지는 타이밍이 있었었는데 그 타임 이후로 이정근 씨가 엄청나게 검찰의 협조적이었고 검찰의 구형이 너무 낮아서 당시 재판부가 오히려 검찰 구형보다 더 높게 선고했다 이런 것까지 사실 그 당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 검찰 증인으로 나와서 실질적으로 송영길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는 다 충분히 예상이 됐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좀 슬프지 않습니까? 너무 슬프죠. 재판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렇게 정권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가 또 관계자들의 증언이 표정이 안 좋습니다. 우리 전 많이 안 좋죠. 제가 이런 거 보면은 누구라도 등에 칼을 찌를 때 이것이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균형감 있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악용이 되기도 하고 특정인을 죽이고 살리는데 도구로 쓰인다는 거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전지전능하자면 더 잘못했고 덜 잘못했고 구분하면 좋겠지만 이게 인간 능력으로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에서 이런 것들을 판단해주고 분별해야 하는데 딱 그런 거 없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재단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허위 진술에 준하는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막 대서특필되고 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말살이 돼버리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송 대표가 이제 부석이 되어서 인신이 조금 자유로워졌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도 사실은 그 구치소에 있을 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송영길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 부분도 조금 관심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안 내보내줬다. 뭐 이런 설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접촉하지 말라는 그 말은 집회장도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 관계자들을 접촉하지 말라는 건데 네네. 이게 보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까? 원래는 만약에 검찰이 이제 봐가지고 오늘 누구누구를 특정하게 만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보석 조건을 어긴 것이니까 이거는 취소해야 된다라고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서 법원이 그 또 이게 취소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내려요. 근데 검찰이 마음이에요, 그것도. 이 보석 옛날에 우리 그 최은수 씨 같은 경우도 보석 조건 어겼다고 자기 집에 있으라 그랬는데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그랬을 때 보석 조건 어겼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러니까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집회장에 나오는 것은 사건 관계자 아니죠. 집회장에 나갔다고 해서 그 사건 안 될 가능성이 관계자라고 높은 게요. 선거 때도 마찬가지 유세 현장 같은데 나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증거 이런 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집회장으로 자기가 마음 먹고 얘기하면 가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너 가면은 가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야? 근데 검사 마음이라니까 그게 다. 그래서 스픽스밖에 없네요. 사건 관계자 아니니까. 영업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게 뭐 영업 아니고요. 제가 어디 말씀하실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스픽스 한번 놓치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송영길 대표 이렇게 나오면 과연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를 정말 악수하면서 환영해 줄 거냐, 조국 혁신당에서 악수하면서 환영해 줄 것이냐, 아닌 것으로 보여서 22대 국회 쪽에서는 송영길 대표하고 거리두기를 할 텐데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 이전에 저는 소나무당을 복원시키고 본인이 원래 내세웠던 거 있지 않습니까? 독자 노선으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이 상황에서 누군가 손을 잡고 연대해서 무엇을 한다는 방식은 저는 송 대표한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22대 국회에서 의도적으로 범야권이 송 대표는 형식적으로 만나지 실질적으로 연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안 가질 가능성이 높다. 네네. 그래서 송 대표의 전략 전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니 근데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동일한 잣대를 대야죠. 검찰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사한다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근거 때문에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이 사건만은 별다른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하면 그 기준이 뭔가라고 하는 논거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 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나왔는데 뭔가 좀 우려가 되니까 안 만한다고 얘기하면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라는 구조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사람들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한다면 매우 퇴색되는 거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제가 좀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이 진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일치되어 있는데 그 진짜 필요하다는 것의 내용이 다 똑같으냐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국회의장 경선 과정이나 엊그제 지금 특검법 통과와 관련된 재의결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내용적으로 일치된 건 하나 없을 수 있다. 겁나고 무섭고 괜히 두려워서 혹시 캐비넷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해서 행동 반경이 좋게 얘기하면 스펙트럼이 아주 넓은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좌충우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송 대표하고 손을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 무슨 핑계 대면서 자기 살려고 할 사람이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89명, 89명에 대해서 비판도 있고 뭐 그 사람이 그렇게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늘 의심하면서 당원 중심의 정당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당원과 민심 중심으로 민주당이 흘러가는지 아닌지 거기에 송 대표가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단과 편견과 자신의 생각으로 사람 재단하는 그 버릇 민주당이 못 버리면 나는 국민들 지지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송영길 대표 그때 제가 소나무당 그때 총선 나갔었으니까
보니까 송영길 대표 스스로도 내가 혹시라도 이분들에게 나쁜 영향 미치거나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안 만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변에 혹시라도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또 폐가 될까 봐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되게 짠하고 좀 안 좋았었는데 이제 나오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또 어떻게 좀 달라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의원님은 의원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보통 의원님들이 이렇게 몸이 사리고 그러나요? 어떠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친하게 지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는 많이 살입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이 살이죠. 김박사는 제가 이겼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국회의원들이 유튜브 나오면 조회수 뚝뚝 떨어지느냐. 예. 두 가지가 달라요. 일반 우리 같은 평론가들하고. 네. 뭐가 다르냐. 자기를 점수를 따고 과시해야 된다는 의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게 강하고 두 번째는 저 지역구나 이런 데서 욕먹지 말아야 된다는 게 또 강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표현의 자유를 50%는 제한하죠. 잠식한다고 보면 되고 주로 국회의원들이 유튜브 나오는 걸 제가 쭉 들어보면은 사실명제보다는 도덕명제로 문법을 구사해요. 본인은 도덕적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거기 남자친구가 맨날 저 카드빚 쓰고 술 퍼먹고 이렇게 제대로 안 하니까 여자가 따지는 거야. 네. 이번 달에 얼마 빵꾸 났다. 왜 이래? 이러면 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 못 믿어? 남자가?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남자가? 그러니까 사실에서 도덕으로 프레임이 바뀌죠.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 그 토론이 왜 재미없냐 하면은 계속 도덕을 주장한다는 거야. 자기의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뭐 말을 못하고 그러면서 발언을 독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우리 편이라도 조금 좀 끝까지 듣기가 뭐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재판 자체 이게 나는 본질이라고 보고 왜 구속됐느냐 또 이런 게 본질이라고 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어떤 두 가지 아까 프레임이 걸리는 겁니다. 또 이거 우리한테 불똥 튀는 거 아닌가. 또 송영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또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부분들 걸리죠. 그다음에 한물간 대표인데 지역구에서는 또 뭐라 그럴까 말이에요. 네. 강성당원들은 또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늘상 이런데 흔들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자기 소신대로 정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그래도 22대 이제 시작된 마당에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싸울 만한 분들이 또 많이 들어갔으니까 좀 이제 믿어보고 그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응원도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연하죠. 뭐 응원 열심히 싸우라고 응원하고 비판하는 것이지 뭐 안 싸우고 있는 분들은 우리 하나하나 이름 알고요 열심히 비판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대 형님은 송영길 대표하고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요? 만나실 거죠? 아니 당연히 전화 올 겁니다. 종대야 뭐 하냐 뭐 이러면 그날 저녁에 보는 거예요. 술 한잔 하자. 아니 오늘 저녁에도 국회의원 오늘 첫 출근했다고 야 너 뭐 해? 오늘 누구 있어 하니까 김 박사 종대형 노영이 있다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야 오늘 저녁에 그쪽으로 갈 테니까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첫 출근인데 스픽스를 찾겠다. 또 영업 좀 했습니다. 누군지 한번 만나봐야겠네요. 분위기 좋은데 하나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이 안 검사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우성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얘기해서 했던 그 검사에 대한 탄핵 그때 했었는데요. 이게 기각이 됐어요. 이게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안동환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정사 검사 신분 처음으로 탄핵 수취된 검사에 대한 첫 번째 판단이었는데요. 당시 쟁점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해서 보복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얘기였는데 결국은 5대4로 6명이 인용을 해줘야지 탄핵이 되는 건데 한 명이 모자라서 그리고 또 기각이 됐네요.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검찰은 정말 무적이다 이런 생각 솔직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참 골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률 위반한 건 명확한데 법률 위반이 중대하지가 않대.
그래서 예를 들면 검사를 갖다가 탄핵할 수가 없대요. 저부터 완전히 뭐 검사는 무슨 불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감싸주고. 네. 그다음에 또 국회에서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에서 탄핵을 시켰는데 그냥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법률 위반한 게 다 나와서 탄핵을 시켰더니 갔더니 야, 그 법률을 위반한 건 맞는데 말이야. 근데 야, 이거 잘릴 것 정도는 아니잖아. 이런 식의 접근이잖아요. 그럼 검사가 앞으로 진짜 겁대가리 없이 지낼 거 아니에요? 저렇게 지내게 되면. 그렇게 판단한 사람은 판사님 2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법률 어긴 건 맞는데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건 2명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4명이 이제 인용을 했었었는데 이 사람들은 공소 제기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위법 사유인 건 맞다. 또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 재판관 3명은 공소 제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뭐가 보복성이냐? 뭐 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참 탄핵이라고 하는 게 어렵다. 이 재판관들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 탄핵 인용 여부에 결정을 미친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요 이제 두 번째 얘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수 기자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소리. 네. 예, 오늘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의혹 수사하고 있는 검찰 또 인사가 났었습니다. 예, 인사가 났는데 중앙지검의 1부터 4차단까지는 다 바뀌었는데 또 수사팀은 또 유임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눈치를 엄청나게 많이 봤다. 뭐 이런 소리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그래서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김정욱 박사님. 뭐 이 문제 관련해서는 명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또 청탁을 했냐라고 하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이거 함정 수사냐부터 예, 그러니까, 물어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함정 수사를 계속 얘기하는 게 몰카 공작이라고 몰카 얘기를 공작. 한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했던 몰카 공작이라는 워딩에 맞게 수사가 지금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 서울의 소리에서 의도적으로 이 제품들을 미리 사가지고 네. 청탁이란 형태를 통해서 몰카 공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좀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매번 얘기했던 거잖아요. 아니 이 제품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 이 제품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가져가도 됩니까라고 물어봤던 거고 가지고 와라. 사진을 보여주면서. 카톡으로 봤던 거잖아요. 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가지고 갔잖아요. 네네.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도를 행했는데 의도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몰카 공작이라고 예외를 만들어주고 이런 걸 통해서 이거 원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가서 김건희 씨라는 사람이 어떤 형태의 권력을 갖다가 지금 농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한 건데 이런 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죄를 물으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검찰이 뭐 불러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후에 이 사안이 지나고 나게 되면 검찰의 의도로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명품의 문제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김건희 씨 문제 같은 경우는. 왜요? 그 8월 2일 날 통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네. 세 번의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종섭 전 장관하고. 그 세 번의 통화한 사람이 대통령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들이 아니 또 개인 휴대폰으로 했으니까 그거는 맞겠죠. 아니죠. 그때 저 관저에서 전화를 한 관제 거기 통화를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참모들이었고 옆에 부인이 있었을 가능성은 02800. 그래서 이게 아니 그거 아니죠. 아니요, 그거 말고 31일 개인의 통화가 그거는 바로 7월 개인 31일 통화. 거고 핸드폰 옛날에 쓰던 핸드폰으로 예. 3번 전화했다는 예. 거가 대통령인지 대통령 부인인지 모르겠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8분을 통화했어요. 세 번에 네, 거쳐서 18분. 4분, 한 13분, 그다음에 한 1, 2분 정도인데 이 통화를 보면서 이게 관저에서 낮 12시인가 이쯤이니까 네, 12시 7분. 7분부터. 네.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 전화를 받은 게 대통령, 저 통화한 게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그 사유는 과거에 그 아시잖아요. 호남 출신이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SNS 총괄했다는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그 개인 핸드폰으로. 그랬더니 갑자기 김건희 씨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통화를 하는데 무슨 통화를 하면서 통화하는 내내 남편이 지금 뭐 저쪽에 멀리 가 있으니까 좀 이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화를 해요. 자기 통화 핸드폰인 것처럼.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의혹으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명품백 이 문제 관련해서 서울의 소리 기자 불러가지고 예를 들면 이 과정을 갖다 옆으로 돌리려고 하는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건데 저 다른 사건이 더 중요한 문제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제가 볼 때 뭐 이렇게 뭐 큰 문제가 됐다고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명품백을 전달하고
대통령 부인이 그것을 받아서 문제가 된다는 사건을 수사한다는 미명 아래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일병 사건에서 그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장 가 있는 동안에 했다는 그 통화에 진실한 통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그 과정을 조금 눈 가리고 싶어서 이 일을 더 또 오늘 내일 또 부르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아 그렇게 이제 국민들을 바라본다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정말로 대단하네 진짜. 아 대단한데 저는 이제 지금 이명수 기자 뭐 소환하는 것은 코스가 정해졌다는 건 대충 알겠죠. 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최재형 목사 그리고 백원용 대표 조사받았는데 뭐 조사 분위기가 매우 부드럽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집요하게 무엇을 파서 한번 밝혀보자 이런 분위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황들만 확인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최재형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좀 더 깊이 물어보라고 요러고 있어요. 좀 깊이 물어보라니까 깊이 묻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짜여 있는 코스대로 가는 것이다. 그게 예전에 김종대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조사받으러 간 적이 있거든요. 천공설 관련해가지고 천공이 그 국방부 뭐 관련해서 이전했네 안 했네. 그때도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형사한테 말했어요. 왜 이런 거 안 물어보냐. 서울 사무소 방문하고 왜 뺐냐. 그거랑 똑같아요. 최재형 목사 그럼 몇 번이나 좀 깊이 가자. 이거 지금 기왕 조사하는 아니, 거. 그러니까 깊이 안 들어가서. 이게 깊이 문제도 있지만은 이 조사가 참 희한한 게 이 서울의 소리 측은 그러니까 우리가 뇌물 청탁을 줬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렇죠. 뇌물로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조사 받으러 가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정황상 그러니까 나 뇌물 주고 청탁한 사람이야. 그다음에 저 지하실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나 포토라인에 좀 서게 해줘. 이래가지고 자청해서 포토라인으로 가고. 이런 조사 본 적이 있냐고. 예를 들어서 내가 노영희 변호사가 어떻게 사건이 연루돼가 내가 잡혀갔어. 자 목적이 노영희 변호사를 사법 처리하겠다는 거야. 야 그거 줬어? 아니 나 그냥 좋아서 줬어요 하는데 야 그거 청탁이고 뇌물이잖아. 계속 쪼오잖아요 검찰에서. 이거 정반대야. 야 이거 사실은 내가 청탁이고 뇌물이에요라고 하는데 야 그거 아니잖아 그냥 선물이잖아. 그냥 준 거잖아. 그래서 최재형 목사 이야기했대요. 아니 거기 내가 나올 때 봤던 그 저 뭡니까 면세점에 백 몇 개 들고 있는 거 그거 좀 질문하면 안 됩니까 하니까 그 질문 안 하더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들고 있었다. 그거 좀 물어봐줘라. 그거 뭔지 좀 질문해달라. 그거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질문 안 하더래요. 아 그때 보니 눈치챘대. 아 이거 수사가 대충 그려져 있구나. 그 이런 수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무혐의, 기소유예 뭐 이런 걸로 그냥 끝내고 그 조사 받고 난 다음에 경찰에서 발표가 났어요. 촬영 원본 확보 실패. 그 원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원본하고 똑같으면 복사본이든 뭐든 그게 증거되는 거지. 맞아요. 확보 실패라고 났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서울의 소리 측에서 오히려 우리가 파렴치범이야.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에서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분위기로 흘러간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뇌물 청탁 사건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래야 이게 수사가 급진전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왜 받죠? 왜 받았죠? 사진 보고서 들어오라 그러고 그 전에 간다 그래도 콧방귀도 안 끼더니만 한 번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이 얘기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해서 철저하게 빼고 신속히 털고 넘어가자라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김건희 씨 이것 때문에 이거 갖다 이렇게 서로 맞바꾸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불어서 빨리빨리 치고 끝나야 되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거 말씀을 철저하게 수사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받아서 어디로 가 있는지 그게 보관이 어떻게 돼 있고 보관이 돼 있다면 보관된 내용들을 대통령실에서 보관했을 텐데 대통령이 모른다?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본인이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대통령까지도 예를 들면 확인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지 않게 신속하게 수사하려고 하는 조치라고 봐야 되는 거죠. 내일은 최재형 목사를 다시 불러서 조사한다니까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역전의 용사들 우리 스픽스 최고의 방송 스픽스를 많이 보고 계시고요. 또 제가 진행하는 제가 운영하는 노영희 TV를 많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좀 꼭꼭 눌러주십시오. 저희 지금 스픽스가 와 이렇게 많습니까? 89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 100만 명 지금 90만 다 돼가요 벌써. 야 스픽스 좋겠어요? 대표님? 아 그래요? 요즘 우리가 방송을 잘 못 만드는지
아니야.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지가 않고요. 89.7만이에요 지금. 89.7만인데요. 아직까지 90만 명 되려면 이번 주에 이제 90만 명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것만 네.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6월 달부터 노희 변호사나 뭐 김종대 의원 또 김정욱 박사님 이래가지고 새롭게 변신하는 역전 용사들 나올 건데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구독 눌러주시면 이번 주에 90만 명 넘어갑니다. 네, 우리가 또 그래서 회심의 역작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부터 밤 9시 40분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 정도 하는 역전용사들 우리 김미화, 김미화 아시죠? 김미화. 왕년. 야, 그 멋진 음매 기사로. 음매 기사로. 네. 그 김미화. 원매 기사로. 사실 오늘 이 스튜디오 안에 지금 와 계십니다. 나는 음매 기주고. 음매 기주가 우리. 왜 계신가 했더니 그 음매 기사로 하려고. 한번 좀 비춰주시죠. 한번 좀. 예, 막 조금 이따가 잠깐 나오셔도 괜찮을 것 그럴까요? 같고요. 예, 예. 마지막에 하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고 김 여사님 직접 오셔서 정말로 시사 그리고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방송 만드시려고 하는데 시사의 여왕이시기도 하고 탄압을 받아가지고 힘든 그렇죠. 시기를 보내신 네. 분이기도 그렇죠. 하고 저희들이 할 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한번 잠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22대 국회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 최상병 특검법을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웠는데요. 결국은 이제 세게 나가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회도 제일 먼저 1호 법안을 누가 내냐 가지고 이제 줄 서잖아요. 국회 제일 먼저 가야 되니까 이게 오픈런, 국회 오픈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런 일이 오늘도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누가 이긴 겁니까? 김종대 의원님? 글쎄 뭐 누가 냈는지 섬이-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거 뭐 아마 날밤새서 그 뭐 앞에서 번호표 받듯이 밤새고, 예, 밤새서 이제 오픈할 때 기다려서 한 건데 저는 좀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런 일로 좀 이런 지적을 짓을 해주시죠. 이런 짓. 네, 민주당의 민생개혁 1호 법안 나왔습니다. 민생위기 특별조치법, 최상병 특검법. 이거 지금 보니까 김영민 의원이네요. 저건 이제 당론으로 저건- 채택한 제1호. 그러니까 민주당 저거는- 당론 채택 1호 법안이고요. 네네. 저기는 저건 조국혁신당에서 이거 지금 법안이 한동훈 특검법을 뭐 선거 내세우는 겁니다. 공약이었으니까. 네. 섬유하고 이제 교통약자 이용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1호로 낸 건데 이거 되게 좋네요. 저것도 한 3일 걸렸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보좌진들이 이틀 정도 그 밤에 앞에다가 이제 세고 당일 전날부터인가 또 섬유하 의원이 직접 와서 하려고 했는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교통약자를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좋긴 합니다만 계속 농성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좀 법안에 대한 과잉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법안을 많이 내면 좋은 것처럼 얘기가 되는 상황이고 그런 실적주의에 빠지는 측면들이 꽤 있어서 저는 법안 자체가 얼마나 큰 삶의 변화를 줄 수밖에 없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야 너 몇 건 했어? 뭐 이런 것들을 중심이어서 그게 우리 국회를 망치는 아주 대표적인 입법 공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표결을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충 9시 뉴스에 이렇게 나와요. 오늘 국회가 본회의가 열려서 총 뭐 150건의 법률을 처리하고 뭐 또 이렇게 일사천리로.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내용이 뭐냐? 거의 예외가 없는데 40% 이상이 자구수정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남성 여성으로 바꾸자. 그러면 다 바꾸는 것도 아니고 법률 하나만 찍어서 고법의 남자 여자를 남성 여성으로 바꾸자. 그런 게 이게 젠더 평등 시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검사 필증이 일본어래. 그래서 검사 증명서로 바꾼대. 그리고 말이에요. 저기 하다 못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3,800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법이 아직도 있나 하는 법들이 있고 네. 몇십 년째 먼지만 쌓인 법이 있어요. 사문화된 법들. 네. 그럼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한자가 얼마나 맞겠어요. 그렇지 많죠. 그런 법을 찾아내 가지고 한글로 바꾼대. 이게 한 건이에요. 그 노다지네 거기 완전히 그러면. 그런 것만 찾아내 끝도 없이 나와요. 그런 게 한 30-40%니까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본회의장에 앉아가지고 보내는 시간의 절반이 그겁니다. 아유. 그래가지고 문희상 국회의장 때는 좀 이런 법안 좀 그만 좀 내라. 아니 그래도 이해가야죠. 그거라도 어쨌든 그런 건 통과라도 되고 처리라도 됐잖아요. 그런 건 잘 통과돼요. 네, 사실은 다른 쟁점이 없으니까. 중요한 법안들은 또 오히려 통과도 안 되고 통과해봤자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아니 그러니까 왜요 이게?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해 가지고 실적 건수 올리는데 일정한 어떤 규제 장치가 없습니다 지금 필터링에.
자, 민주당 박강원 의원도 21대에서 4박 5일을 대기해가지고 사회적 가치법이라고 하는 걸 발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21대 1호 법안이었대요. 근데 결국 국회를 넘지 못했다. 법안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건데 현실적으로 오픈런 해가지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통과가 안 되는데. 참고로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은요. 통과되기까지 7년이 소요가 됐고요. 19대와 18대는 폐기되거나 다른 법안에 흡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국회는 그래도 20대에서 21대 넘어올 때는 5월달이 사실은 거의 공전 상태 비슷하게 해서 국회가 재할 안 하고 각자 뭐 해외 가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21대, 22대 국회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아 국회가 좀 살아있다는 느낌 이것은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 느꼈고요. 네. 22대 국회 오늘 출범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게 21대하고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두 가지 이유죠. 국회의원들이 일단 성향이 많이 바뀐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다루어야 하는지 훈련이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뭘 잘못하고 이럴 때 그전까지는 뭡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딸려가고 한숨 쉬고 비판해도 잘 먹히지 않았는데 이제는 당원이나 민심의 향배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네.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아 우리 목소리 내면 된다라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확연하게 다르게 일단 갈 것이다. 그래서 첫날부터 좀 활기차게 일단 출발해야 하고 국민의힘도 지금 버티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많은 사실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의외로 빨리 국회가 상임위 배정이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정말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이런 상황으로 확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21대 국회는요, 지난 4년 동안에 26,851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통과된 법안은 9,479건입니다. 만 건이 안 되는데, 이 법안 통과율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니까 35.3%라고 해요. 근데 이게요, 최악의 식물국회라고 불렸던 20대보다 더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최악의 식물국회였던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이 37.3%였는데 오히려 지난 21대에서는 9,479건으로 35.3%만 법안이 통과되었다. 게다가 중요한 법안들은 다 거부권 행사로 좌초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공주님께서 찐 의리 있는 스픽스 방송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22대 잘할 수 있을지 좀 너무 걱정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딱 이 말씀만 듣고도 기뻐하고 막 이러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네요. 김종대 의원님 어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새로 다선 의원들을 물리치고 초선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네. 이게 17대 국회에 비견되는 거거든요. 그때 열린우리당이 이제 일약 탄핵 여풍을 힘입어가지고 150석 넘게 얻었는데.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17대 국회가 가장 빛나던 네. 순간이었습니다. 적어도 지난 20년간 이래는 17대 국회가 가장 민주주의에 활력이 넘치는 네. 이런 국회라고 지금 많이 회고가 되는데 이때가 바로 저기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학습 열풍이 많이 불었고 그다음에 국회 입법정책처, 네. 예산처 이런데 입법조사 기능이 대폭 강화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 많이 됐고 더 중요한 거는 최초로 의원 입법 숫자가 정부 입법 숫자를 역전한 최초의 국회가 바로 17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같은 국회가 하나의 어떤 그 새롭게 어떤 규칙을 바꾸고 제도를 만들면서 이렇게 국회 운영에 좀 다른 품격이 나올 때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네. 이게 민주주의가 활력을 띠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17대에는 순기능이 있었다는 거건데 그 이후로 19, 20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게. 네. 그런 좋은 기능들도 강점을 발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 번은 이제는 22대 국회는 이제 정치 개혁부터 시작해서 때로 대통령 선거, 네. 그다음에 헌법 개정까지 얘기하는 너무나 이제 중요한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17대 국회를 좀 앞서는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에너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참고로 오늘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5월 30일인데요. 법사위의 그러니까 다들 간사가 정해졌고 위원들이 정해졌어요. 아직 위원장은 아직 안 나왔지만 우선 법사위의 간사는 김승원
의원 재심이었던 지난번에 인터뷰도 하셨었죠. 네, 판사 출신이고 수원 장안이죠. 네네. 네. 그리고 정무위원회는 강준현 이분도 재심입니다. 기재위원회는 정태호 의원,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문정복 의원, 또 과방위는 김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이었었죠. 네, 그분이 간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외통위는 김영배 의원, 국방위는 김병주 의원, 또 행안위는 윤건영 의원, 문체위는 이모경 의원, 농해수위는 이원택 의원, 산업위는 김원희 의원, 복지위는 강선 의원, 그리고 환노위는 김주영 의원, 국토위는 문진석 의원, 그리고 운영위는 박성준 의원, 정보위는 박선원 의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방송 많이 지금 간사 얘기하시는 네, 거죠? 간사.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각 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장이 누가 될 건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6월 5일까지 제대로 안 되면 그냥 우리는 규칙대로 하겠다, 법대로 하겠다 이러고 있는 중이죠. 6월 5일이죠. 6월 7일까지 원래 이제 해야 원 구성을 해야 되니까요. 네. 5일까지 하고 안 되면 그대로 간다 이런 네, 거니까 그런 얘기죠. 아주 좋은 작전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임시 국회의장인 추미애 의원이 예. 그걸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앞에 잠깐이지만. 임시의장이죠. 네, 임시의장으로. 참 대략 난감 비슷하게 이제 민심으로 보면 국회의장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그렇게 안 돼가지고 대략 난감. 자, 이런 상황에서 정쟁이 지금 되는 상황에서도 지구당 부활을 놓고 또 여야가 또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김정주 의원님? 예, 이게 한 목소리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함정이 있어 보이는데 예.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대 출마 선언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지구당 부활을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너무 목 놓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급효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원외가 유달리 이제 많은데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이 사실은 개인 돈을 써가면서 지역을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당이 되면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 네. 또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여러 가지 어떤 비용 처리도 굉장히 손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당협위원장의 또 목소리가 권한이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래서 목 놓아 기다리는 수도권에 대다수 그 당협위원장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수도권에는 TK와 뭔가 이렇게 당심이 분리돼 가면서 네. 한동훈 위원장을 대체제로 보는 어떤 흐름이 강해지니까 여기에다가 하나의 어떤 자기의 그 메시지를 던지는 지구당 부활 얘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전대로 본격적인 판에 뛰어드는 하나의 입구를 열었다. 그게 바로 한동훈식 지구당 부활론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정작 박사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뭐 저는 지구당을 부활하든 않든 그 우리나라 정당의 정치 문화 자체가 과거로 퇴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저는 어떤 제도를 갖고 와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소위 지구당위원회를 부활을 시키면서 투명하게 어떤 후원금도 받고 활동도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원외지구당 위원장들 얘기 들어보면 다 사무실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무실을 구하려면 편법에 편법을 써야 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정도를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나 능력이 없게 되면 정치학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원외지구당 위원장이 지역에서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주로 원외지구당의 당협위원장을 하게 되는 건 대부분 정치 신인들이 들어오는 건데 네. 정치 신인들이 제대로 지역에서 착근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계속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들을 유지할 수 있는 지금 조건과 상황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차떼기로 시작됐던 원래는 이제 뭐 국민의힘이 과거에 차에다가 돈 담뿍 실어가지고 차떼기에서 시작돼서 그 당이 오세훈 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 법이 오는 건데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22대 국회에서 정당 정치와 그다음에 지역에서의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 개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이 제도 개선이 말씀하신 한동훈이라는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재기를 위한 방법으로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그것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또 더 중요한 문제들은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정치 문화의 변화를 통한 자성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지 않게 된다면
저는 또 한번 잘못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또 출구를 또 만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 그런데 요게 이제 한동훈식 그 관점이라면 네. 민주당은 최근에 당원 권리 강화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원 관리 강화요. 그렇죠. 당원 권리 강화. 예. 예. 그래서 그 당원 주권국을 신설한다고 당원 의사결정 비율을 높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지구당 강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당협이라는 틀은 약하니까 지구당이라는 틀로 해서 기층 당원들이 참여의 폭을 넓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혀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상반된 다른 목적으로 있는데 결과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한쪽은 당협 위원장들 표를 모으면서 수도권 그 당심을 땡기려고 하는 거고, 한쪽은 당원들의 참여 열기가 너무 높으니까 어떤 해소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우연히 같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사실 이 지구당 부활은 정치개혁하고 큰 관련이 없어요, 원래는. 이거는 다 당무와 관련된 거고, 지금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정치개혁이라고 한다면은 선거제도라든가 네. 어떤 그 속에서 어떤 소수자라든가 신인한테 유리한 어떤 선거제도 개혁을 주로 얘기하지, 지구당 부활은 이거 정말 오랜만에 듣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게 개혁의 결과로 없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각 당이 처한 묘한 상황들이 의외로 이런 안들을 만들어냈다는데, 이게 의외로 이견이 없다면 또 될 가능성도 높아요.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긍정부정으로 딱 결론 내지 말고 지구당이란 이름을 할 건지, 지역위원회는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지역위원회가 사무실을 둘 수 있는 규정,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원래는 2억까지 과거에는 받았는데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급여받는 사무원을 2명 주는 것에서 1명 정도 준다. 이러면 이것이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듯이 다 부정적인 요소, 그거 보면 한도 끝도 없고요. 긍정적인 요소는 뭐냐? 그러면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위원장이 그 돈 자기 돈 다 쓰는 거 맞습니까? 오히려 양성화해줘야 되는 것은 적정한 범위 안에서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되는 것도 있죠. 두 네.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서 쇼핑도 많이 하지만 오프라인의 슈퍼마켓하고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편의점, 그리고 큰 대형마트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정치 자원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온라인으로 정치 자원이 양성이 됩니까? 정치 신인들을 좀 등용하고 적극적으로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구청장, 국회의원으로 내보내자고 하는 현실적 필요성은 정말로 온라인에서 지금 현재 우리 정치 문화에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네.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보고 연설도 들어보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양성하고 키워서 지역사회 발전의 이제 주인공으로 만들 것이냐, 이제 이렇게 본다면 제도를 운용할 때 잘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20년 전에 이것이 퇴행적 정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악법위에서 바꿨다고 20년이면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 20년 뒤에 이 정도의 그 범법 문제나 불법 문제도 관리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됐느냐라고 하면 저는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한번 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이 부분은 좀 이슈를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어떤 제도가 맞는지 협의를 하게 되는데, 어떤 논의가 말씀하신 것처럼 야, 예를 들면 지구당이 없으니까는 사무실도 없어. 그러니까 투명하게 후원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1억 5천이잖아. 국회의원 똑같이 받아야 돼. 아니야. 그럼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5천으로 해. 5천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사무실을 운영할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논의가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말씀 주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들에게 의견들을 맡겨서 안을 가지고 오고 네. 양당이 합의를 하면서 끝날 문제인데, 이걸 부각시키게 되면 다른 효과가 있어서 민주당은 오히려 이 문제보다는 민생 문제 현안하고 그다음에 2차 양명주에서 이때 특별법은 통과가 됐으니까 네. 저희 최양명주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안 그렇게 되면 이거 지금 이 정치개혁이 가면서 개헌이랑 붙어가지고요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네, 그 맞는 있을 것 말씀인데, 같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왕 정당의 체질을 현대적으로 개선하려 그러면은 네. 지구당 부활이다, 당원 주권국이다, 신설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차제 정말 어떤 그 당원들하고 당이 신경망처럼 연결돼서 그 하나의 새로운 에너지를 고양시키는 어떤 틀로서 블록체인 정당 같은 걸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중앙당에서 당원 명부 관리하는 것도 폐지하고 네. 완전히 어떤 풀뿌리 정치로 체질을 바꾸는 알겠습니다. 이런 식이라면은 얘기해 볼 만하지. 겨우 요거 갖고 우리가 지금 떠들 때냐. 네, 이제
당 22대 당선자들이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계속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캐활고 산삼청님, 우리 방송에서 그때 그것도 했었었죠. 그 광고도 했었었죠. 이분께서 힘냅시다 화이팅 하면서 후원해 주셨고요. 네, 늙고님께서는 송영길 화이팅 하면서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쾌알고 산산청님 저분이 누구신지 제가 물어보라고 하니까요. 쾌알고 산산청 사장님이 직접 댓글을 달고 이렇게 대단하시네. 스픽스 엄청 애청해주고 계신다는데 네. 사장님 성공하세요. 그리고 쾌알고 산삼청 목이 불편하고 환절기가 올 때는 아주 좋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쾌알고 산산청 꼭 네이버에 검색해서 애용해 주세요. 이 말씀까지 제가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할게요. 네. 같이 드셔주시고요. 여기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법도 같이. 좋습니다. 1644-1236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완전 군장하고 얼차려 하다가 정말 또 극단적으로 문제가 된 육군 훈련병이 있었습니다. 사망했죠. 연결식이 오늘 오전에 엄수가 됐는데요. 지시를 내린 중대장이 여자였다. 이러면서 또 이제 이야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젠더 갈등으로 비화가 된 건데요. 중대장 신상이 온라인에 지금 털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군 당국이 중대장을 심리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뭐야 페미니스트들 정말 끝도 없어 이러면서 왜 가해자를 감싸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옵니다. 이거는 김종대 의원이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속한 정의당이 늘상 이런 문제로 하다 망한 당입니다. 첫 번째 메갈 사태. 네, 그때 맞아요. 4,5천 명 탈당해가지고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허구한 날 이 문제에 휘말렸어요. 그렇죠. 그러다 20년 진보정당이 거덜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아주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청년 세대 젠더 갈등은 이거 허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을과 을의 전쟁이에요. 사실 남녀 간의 그 어떤 임금 격차가 확 벌어지는 건 30대 후반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직장 내에서 이제 격차가 벌어지고 일과 육아 양립이 어려워지고 그게 저출생으로 연결되는 어떤 우리 사회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여성들에게 돌봄과 또 어떤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해주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런 현실에 도달하기 전에 입시 경쟁에 찌들은 층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막상 그 30, 40대 되면은 그때부터만 진짜 개선할 문제들이 나올 때 이미 적대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대는 남녀가 통합돼 있어야 정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분열이 돼가지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러면 한평생 싸워요. 그거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가 좀 부추긴 면이 있잖아요. 그런 면이 있죠. 거기에다가 세대 갈등하고 젠더 갈등하고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대혼란인데. 네. 자, 이번에 여성 중대장이다 그러면 군대는 지금 여성 인력을 늘려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죠. 소방, 경찰, 군인 여기는 여성 인력 안 늘리면은 지금 존립이 안 되는 판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이 여군 중대장이 있었다. 이게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퍼져가지고 아니 여성이니까 가혹행위를 시켰다. 또 여성인데 왜 심리 치료를 받냐 가해자인데. 아니 이렇게 되다 보면 여기 이런 문제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징어가 타던 날님께서 항상 페미니즘이 등장을 하게 되면 모든 사건이 본질은 사라지고 애꿎은 사람만 바보 만드는 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이게 조금 더 문제로 얘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본질이 또 그런 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차분할 때는 좀 차분해야 하는데 이게 뭐다라고 누구 한 사람이 탁 자극을 주잖아요. 그게 네. 막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정말 본질과 관계없는 일로 막 논쟁을 하니까 거기에 휘말리는 특히 군에서 복무하는 직업 군인들은 우리 보통 일반 사회생활 하는 사람은 좀 다르잖아요. 특수한 환경에서 있는데 이런 분들이 받는 충격은 훨씬 더 클 거고 이런 부분에서도 바깥에서 바라볼 때 좀 조심해야 하고 두 번째 이것을 언론에서 다룰 때도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거를. 아니 근데 이미 늦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점점 더 위험 수위로 가요. 내가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지 마요. 우리가 아예 말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미 늦었으니까. 우리는 이걸 경고하는 입장이니까. 이거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그런데 제가 그 어디 고등학교 같은데 일일 교사 가보면은 남자 학교다. 그러면 산만하고 잘 외부 강연 안 듣거든요. 그런데 딱 한 명이 질문을 하면은 일순간 조용해져요. 저보고 의원님 역차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요 질문할 마디면 무슨 답변하느냐 전부 다 저를 쳐다봐. 400개의 눈동자가. 이게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이래요, 지금 상황이. 어쨌든 지금 경찰은 이 사건이 훈련 중에 일어난 피치 못할 사고였는지 아니면 중대장이 여자로서 개인 감정을 가지고 가혹행위를 한 것인지 이런 거를 지금 보고 아니 그런데 있다. 이것도 내 말씀드려야 되는 게 무서워요. 이게 저기 일부러 군장 무게를 40kg로 늘리려고 청 몇 건을 더 넣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감정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중대장이 네. 그 훈련병에게 명령한 사람이 간부가 왜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슨 감정이 있었어요? 아니 이거는 저기 뭐냐 이렇게 그 내무 생활관에서 떠들었다고. 완전 군장이라 그러면 표준 무게가 있는데 20kg 아니에요? 원래 그걸 왜 거기에 40kg까지 늘렸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저기 뭐냐 초동 조치가 얼마나 미흡하냐 하면은 일단 쓰러진 상태에서 병원으로 실려오니까 벌써 장기가 파열돼 있는 거예요. 아 세상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응급 조치를 했길래 한참 때 이런 청년이 네. 예, 이미 괴사 상태로 갔냐고 여기 장기가. 돈 너무 많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급작스러운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잘 그 나타나지 않는 증상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 집에 다 신체 검사 받고 군에 간 저기 훈련병들인데.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실제 의혹이 많이 있다는 지금 말씀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혹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훈련병 중에 모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훈련병에 있었던 사람 중에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댓글을 맞아요. 올렸는데 맞아요. 훈련병 어머니라고 나와요. 점호 분량 때문에 6명이 소위 완전 군장 20kg인데 20kg를 더 해서 3시간 동안 그 얼차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3시간이라 그러니까 이거 이제 댓글이니까 3시간 동안 했는데 문제가 생기어서 갔더니 이 근육이 다 파열됐다. 파열된 게 아니라 새까매지는 거죠. 이제 파열되니까. 근데 넘어져 있는데 이거 너 기절한 거 아니야? 그냥 기절하는 척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방치를 했고 소변에서 색깔이 변했다는 거예요. 색깔이 변했다는 건 장기 손상이 왔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임에도 방치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군대 내부가 항상적으로 이런 예를 들면 장병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면 이 문제에 집중해서 이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의 문제로 이게 논의가 가야 되는 건데 갑자기 그게 여성이었다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 네. 본질은 전혀 해소가 안 되고 오히려 이걸로 덮어버리는 거죠. 아니 근데 무슨 밤에 떠들었다고 그 6명이 떠들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제 뭐 벌 받은 떠들었다고가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FM대로 한다 그럴 때 훈련소가 이제 필드 매뉴얼의 약자인데 대부분 법과 규정을 교육시키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옛날에는 세게 훈련시키는 게 능사였지만 네. 사실은 훈련소만큼 어떻게 보면 구타가 없는 데도 드물어요. 그렇죠. 여기는 규정대로 한다는 이게 딱 박혀 있어가지고 그리고 조교가 몇 대 때리다 영창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네. 유달리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 훈련으로서 하나의 완성된 이 군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상식밖에 이건 훈련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대통령 이야기할 때 우리가 토론 한번 했잖아요. 강영욱 씨 얘기할 때요. 예, 강영욱 네. 할 때 저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거 양쪽 얘기 들어봐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 사건도 오늘 기사를 보니까 조금 차분해질 필요는 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뭐 고문일 수도 있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엽기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정말로 그거를 가해한 사람이 뭐 소대장이 맞는지 중대장인지 대대장인데 하사관도 같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보고 중요한 것은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차분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자, 나중에 또 미필적 고의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인권위에서도 좀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이 보이고요.
고품격 정치시사 채널 스픽스가 스픽스 대구에 이어서 광주 전남 스픽스를 새로 출범합니다. 지역 이슈이면서도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여러 주제의 콘텐츠들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할 계획이고요. 스픽스를 애청해 주시는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 6월 달에 문을 여는 이 지역 채널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많이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잘 만들 수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경제 사정을 정확히 듣고 재무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지금 제대로 당신이 들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 그 보험이 당신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나중에 중복된 보험은 없는지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빼야 되는 보험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주 명확하게 꼼꼼하고 세세하게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요 내가 뭐 보험 잘 들었겠지 내 친척이 말해줬는데 혹은 뭐 아는 사람이 날 나쁘라고 하겠어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진짜 점검 한번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같아요. 진짜 거의 외우신 것처럼. 예, 너무 잘하세요. 저분은 1644-1236입니다. 1644-1236 네, 010-7611-3303으로 연락하시면 언제든 24시간 문이 열렸으니까 여러분들 믿을 수 있다 착한 보험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보험 착한 노영이가 선전하는 보험 잊지 마시고 한번 체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계속 말씀하세요. 예, 지금 89만 7,396명요. 네. 그러면은 이제 90만 명 되기까지 한 6, 700명 남았는데 여러분 이번 주말까지 90만 명 돌파하도록 꼭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홍보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6시 40분은 아주 훌륭한 인터뷰가 쭉 이어질 거고요. 9시 40분부터 하는 코미디언 김미화 선생님이 진행하는 역전의 용사들 기대하셔도 완전 좋은 이유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와 계시기도 한데요. 고정 출연자가 노희 변호사, 김종대 의원님, 김종욱 박사, 저 변희재 그리고 김용민 그리고 오창익 이제 기가 세가지고 아마 열이 펄펄펄 날 사람들이 네. 다 돌아가면서 김미화 선생님과 함께 하고요. 노희 변호사 거의 매일 하실 거고 우리는 아마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정말로 뜻도 보다 못한 많은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선사할 테니까 9시 40분 역전 영상 꼭 기억해 주시고요. 6시 40분은 더 훌륭한 분들이 나와서 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일거양득 기회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떤 분이요. 좀 매불쇼처럼 재밌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댓글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하려고 지금 그래서 준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려고 우리 완전 저희가. 망가질 준비하고 네. 있고요. 어제도 노희 변호사하고 저 김종대 의원하고요. 우리 망가지자. 완전히 망가져서 정말 우리 5, 60대가 가지고 있는 아재 개그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죠? 뭐 우리를 더 잘해주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미쳤나 봐요,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아 선생님이시고 와 계신데 인사 잠깐 할 거 아니에요? 예. 김미아 선생님 잠깐 나오셔서 오셔서 얼굴 한번 그냥, 보여주세요. 인사만 하실. 마이크를 안 다셔가지고. 아, 그럼. 복장이 그래서. 네. 예. 뭐 충분히 아름다우신데. 잠깐만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래도 얼굴이라도 카메라 보여주세요. 잠깐만 노희면서 쪽으로 가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뭐 뵈러 왔는데 이렇게 또 아이고 화장도 안 하고 이렇게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제가 팬입니다. 팬. 예, 그리고 역전 영상들 화이팅 해주시면 네, 저거를 같이 쇼츠로 만들어 가지고요.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올려놓겠습니다. 자, 역전의 용사들 파이팅! 은백이사로 파이팅! 좋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